2018년 겨울 한 청년이 늦은 시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그로부터 딱 2년이 되는 날인데요.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2의 김용균을 막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여야의 화려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분, 바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죠.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나도 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께서는 또 추운 곳에서 농성까지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희는 사고가 나면 때에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주기가 됐다니 정말 세월이 빠르군요. 예. 오늘 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72시간 농성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걸 통과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 오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말로만 뭘 해주겠다 자꾸 그러기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맨날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태도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예. 그렇지만 뭐 여당 야당 다 하겠다는 말만 했고,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더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한 이낙연 대표를 봤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좀 꼭 통과시킬 거라고. 예. 네, 연내 1월 10일까지가 지금 기간인데 그때까지 통과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내에 꼭 통과시키길 진짜 바라거든요. 예. 이번 해 지나면 이게 또 다음 해에는 또 투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건 또 미그적거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데 이번에 아니면 정말 막지 못할 것 같아갖고 마음이 정말 급합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뭐 내 아들이야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다른 어머니 아들들은 그런 사고를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농성도 하고 투쟁도 하고 계신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연내 통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확실히? 꼭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본인의 SNS에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기다려보고요. 근데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두고 기업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입법이다. 이거 통과되면 우리 기업 운영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으셨죠? 네. 기업에서는 사람 연하창 나눠져갖고 계속적인 사람 죽음에도 432만 원 평균 그것만 내면 땡이 있어요. 더 이상 처벌도 없었고 그러니까 계속 기업에서는 432만 원이 껌값 아니에요. 정말 그런 돈만 내면은 계속 죽여도 처벌이 없으니까 그런 계속 죽음이 이어왔는데, 이게 한 해에 2,400명이나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산재 죽음 파악된 사람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은폐되고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산재 전체 인원을 보면 한 해에 11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사고가 계속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경제 발전은 11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속을 들다 보면 다 그냥 산재 공화국인 거예요. 예. 네, 이런 사고가 나도 제대로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냥 밝혀진 바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고는 정말 그 기업이 안전 대책을 안 세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 처벌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벌써 그 노동 선진국은 이런 그 살인기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죽음을 현저하게 막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은 맨날 그 돈만 생각하잖아요. 이윤만 예. 생각하면 무엇이든 계속 우리나라는 그것만 위해서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그 속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막으려면 이 법을 꼭 제정해야 됩니다. 예. 이 어머니 말씀처럼 하루 평균 6에서 7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 사망사고를 좀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벌써 지금 다른 나라에는 영국이나 호주 뭐 이런 데서는 벌써 이 법을 시행을 해서 많이 죽음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법도 정말 사람을 지키는 법도 중요하고 나라가 지금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청도 만들고 노동안전청이나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도 안전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그 가치를 존중시키고 이렇게 나가야만 사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안전을 우리 스스로 챙기고 나라가 또 그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안전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그거 이후에 조금 달라졌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거 너무 협소하게 통과시켰고, 예. 그때 용균이도 다 빠져 있고, 예. 구역 김군이나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건설업이나 조선소 이런 데가 다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통과돼도, 노동자 죽는 거는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죠, 그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에서 뭐 올해 안 또 뭐 늦어도 내년 초를 얘기했으니까 네. 예, 조금 기다려 보고요. 그 아드님 사망한 지 2년이 됐는데 혹시 아드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애한테는 맨날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맨날 지켜주지 못한 엄마라서 제가 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좀 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공부도 좀 더 시켰으면 그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하. 네, 그리고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 해도 엄마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얼른,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예. 맨날, 내가 못해서 애가 그렇게 됐다라는 자책감에 살고 있어요. 예. 용균이한테 예. 정말 용균이한테 바라는 거 있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런 곳에 말고 정말 사랑이 듬뿍듬뿍 있는, 이웃하고, 다 존중받는 그런 세계에서 용균이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계속해서 이 추운데 농성 하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려운 와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이었습니다.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네요. 예. 들어오면 인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얘기할 게 공수처 얘기하는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늘 시작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7명인데 지금 5명,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냈다가 지금 기각된 그런 상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 이제 원래 7명인데 그중에 징계 청구권자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 장관은 이제 빠지게 되고요. 사건 심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용구 차관과 심지철 검찰국장,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이제 로스쿨 교수 정모 교수하고 안모 교수가 두 분이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전부 기피 신청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기피 신청을 예고한 시점에 이제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이제 본인이 회피 결정을 해서 빠지게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해서 전부 이거는 기피권 남용으로 보고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예. 원래 7명 중에 4명이 찬성이면 의결되는 거였는데 지금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빠지면서 4명이 심의를 하고 이제 3명 이상 의결해야 되는 출석위원 거죠. 과반수기 때문에 그 출석위원 중에 심리 가능한 4명 중에 그 과반이 되려면 3명이어야 돼서 3명이 심재철 법무부 국장은 왜 스스로 회피해서 빠졌을까요? 뭐 검찰 출신이니까 부담이 됐을까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차피 결과가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일 텐데 본인도 뭐 검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구성원으로서 이 사안이 어쨌든 징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나머지 법조계와 생각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기피 대상자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기피 신청이 옳은지 아닌지를. 예.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기피 대상자예요. 그럼 기피 대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피 대상자에 대해서 투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피 처리 절차 자체도 나중에 좀 우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명단을 짤 때 이걸 서로 이제 기피 사유가 있을 것만한 사람들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 배척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원을 선임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그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보면은 이미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언론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꼭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윤석열 총장 비판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찬양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사석에서 무슨 말했는지까지는 규제 못하겠지만은 언론에 드러난 기고문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예를 들어 정경심 구속은 부당하다라고 했던 분이 만약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가지고 공정한 징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기피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그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처럼 여러 기피를 함께 신청한 경우엔 공통의 기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나머지 기피 그 대상자들도 전부 기피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요. 이 나머지 3분이 공통하여 걸리게 되는 기피 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반문해서 묻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이 20여 년 넘게 검사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여러 번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기피를 한 적이 있느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총장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또는 그 주변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지휘를 하니까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서 한 번이라도 받아준 케이스가 있는지 재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 자체로만으로 받아준 사유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뭐 그 조상호 진 변호사가 뭐 윤석열 총장이 기피해야 되는데 기피 안 한 사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 그렇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사례로 뒤져봐도 검사 기피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신다면서 본인도 뭐 사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뭘 아니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내 죄를 거잖아요. 내가 알렸다 뭐 이런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는 그렇게 기피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행을 유지했던 근거가 4명. 뭔데요? 윤석열 총장의 기피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한 걸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요.
기피에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굉장히 종종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인정한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총장 본인은 인정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그 기피 신청 들어온 걸 늘 봤을 텐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다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기피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요. 어쨌든 4명에 해당하는 위원들에게 기피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당신들 4명은 진짜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여기 기피 신청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나를 어쨌든 부적격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판단 내리게 하는 것. 네. 이것 자체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4명씩이나 이렇게 이런 사유가 걸리도록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짰습니까? 아니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걸린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갖고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거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기피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다. 그런데 이제 기각됐잖아요. 이게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걸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에는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3명 다 기피 신청하면 그 기피 결정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최고 정치적으로 말고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건 다툴 사안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뭐 과학적으로 올라간 이유 이런 걸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부당한 징계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7명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해서 빠졌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제대로 했습니까?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왜냐? 이 정부에서 집 2채 가진 사람 안 한다고 했는데 강남에 2채 가진 사람을 차관 앉혀놨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검사들 중에서 이제 심재철 국장하고 그리고 그 또 한 분 있잖아요. 반부패 부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저분들 나올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피 신청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데리고 나왔죠, 그대로.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분들 외에 대체할 만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들이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요. 했던 얘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왜 사람 못 찾을 거니까 구성하기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못 찾을 거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원래 항상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징계위원회에 나온 거예요. 원래 검찰국장은 이제 법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그 법무부의 최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관례적으로 징계위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니까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두 분한테 방금 드렸던 질문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징계 자체가 뭐 열리는 것 자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나중에 혹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위원들이 이렇게 4명씩이나 포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기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법원 판례 얘기하셨지만은 그 7명 중 2명 문제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7명 중 4명 거기다 1명은 장관이라서 빠지고 급히 임명된 차관이 있고 이런 사안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 쪽에서 법적으로 다투겠죠. 근데 저는 거꾸로 지금 시점에서요.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중징계가 떨어지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고 만약에 국민들이 이 상황이 부당한 징계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은 나중에 끝나면 여론조사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시시콜콜 다퉈가지고 이걸 하기보다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걸 이미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 실제 다퉈봐야 나중에 검찰총장 신규로 임명을 하면 예전에 정현주 사장 그 사건처럼 명예는 회복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그 재판에 2, 3년 발목 잡히면은 다른 행보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 측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만약 중징계가 내려진다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에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12시를 얘기하는 거라면 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그 윤석열 총장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 본인이 이제 정직 2개월을 이렇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경우에 오후 2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한 자정쯤에 끝났습니다. 한 예. 9시간 이상 심리를 했고요.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총장에 관한 건이고 그다음에 징계 사유도 그때는 한 건이었지만 지금 6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심리에 필요한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정을 넘길 수는 있지만 이번 회 속행길이 열린다고 할 날짜를 다시 가능성은 잡지는 않겠다. 다시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징계 사유 6개 중에 5개는 이미 여권에서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 언급 안 하는 것 전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징계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인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괴롭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괴롭혀서 그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게 만들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로 징계를 청구합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뭘 괴롭혀서 한 거죠? 본인이 국감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상호 변호사가 이 자리에 대기할 때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게 본인이 탄압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요, 뭐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심지어 그 사회 공헌 활동에는 정치행위도 포함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미래 권력을 사실상 자신이 제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특히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명백하게 차이나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 사람이 퇴임 후에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저희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 하나씩 불러놓고 홍남기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홍남기 씨 당신 나중에 강원도에서 나갈 거야 안 날 거야 빨리 얘기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안 홍남기 씨가 하잖아요. 미래 권력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뭐가요? 아니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원도 예산을 투하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이 지적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 공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총체적인 검찰권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정치적 경쟁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수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마합니까? 그러면 그 검찰총장을 권한을 제어하고 네. 감찰권을 남용하고 이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건데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수사주의권을 자, 남용했다고 저희는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아니 검찰총장이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예. 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지휘할 수 검찰총장을 있잖아요. 밥만 먹으면은 계속 수사지휘권 내리고 그다음에 감찰하고 이렇게 하는 추미애 장관은 정치에 손 떼야죠 그러면. 아니요. 밥만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번밖에 그래요.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난주 했던 게 계속 네. 반복하니까 일부 순서 마쳐야 되는데 이 징계권 이야기는 1부에서 마치고 우리 2부 넘어가서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 오버됐기 때문에 2부에서 이 징계권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쇼미더 정치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동현 뉴스 생명 승부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쇼미더 정치. 이 징계권에서 하나만 더 말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고 1부에서 얘기했으니까 아직 뭐 징계가 나온 건 아닌데 해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중징계로 정직이 나올 수도 있고 정직은 뭐 6개월, 3개월.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과 똑같은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 임기가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경징계에는 뭐 견책, 감봉 있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 최고가 지난주에 경징계에 나오면 정권 문 닫자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경징계에 나오면 추미애 장관은 더 장관직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용두삼이란 말을 듣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건이 사실 예전에 한동훈 채널의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내려온 건인데 이 모든 어쩌면 그 감찰이라든지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결국 뭐 견책이나 감봉 이 정도 아니면 정직 예. 1, 2개월 이런 거 받아내려고 많이 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 그렇죠. 이제 닭 잡는데 진짜 소 잡는 칼이 아니라 진짜 뭐 기관총 들고 온 꼴이다 이렇게 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조치가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해임이나 아니면 면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중징계 쪽에 이제 좀 더 비중이 쏠리고 있는 건 예. 사실이죠.
해임 같은 경우하고 이제 해임하고 면직이 사실은 이제 검사 옷을 벗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전 개인적으로도 이 판사 사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면직 이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면직으로 할 거냐 해임으로 할 거냐가 이제 좀 고민일 텐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 진출의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뭐 퇴직금도 좀 제한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끝에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명예를 지켜주자 한다면 면직으로 결정할 것이고, 아니 이 불법의 정도는 심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해임 결정도 가능할 것이고. 저는 근데 사찰건이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사찰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인 사찰이라면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찰했다는 것들에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예전에 그러면 국정원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다 문제를 제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그 민간인 사찰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제가 말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해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수십 명 이상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판사 중에서 보면, 판사 회의에서 보면은 이 건이 진짜 판사들의 어쨌든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건이라면은 그런 결론이 나진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보가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이 감찰하는 사람 쪽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면은 술 먹고 재판 안 들어왔다, 이 두 가지가 그 단점이 기재된 사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두 분 정도는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의 경우가 더 그렇기 때문에 어필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 총장이 굉장히 야심차게 수사를 해서 그 현 정권을 공격하면서 수사를 했던 그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또 재판의 불공정성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판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재판이 굉장히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그걸 갖다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혹시라도 이런 신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니요. 그렇게 예측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이, 특히 대검이라는 뭐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를 수사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그 판사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공판 관련하면 공판 담당부에다 넘겨야지 왜 반부표에 이 최고 넘깁니까?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수집 수단이라는 것이 네이버 검색이나 법조인 대관이라 그러면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우리법 연구회가 진짜 단점인가? 예? 우리법 연구회 그럼 저는 이번 정부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단점이지? 그게 왜 이제 약점을 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고소론에 의해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비판의 근거를 삼곤 했죠. 아니 저한테 박근혜 퀴즈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지는 않아요. 시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욕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합리한 사찰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기분 나쁜데 말을 못하는 걸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그런 예측이 아니라니까. 자, 조 대변인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해 주세요. 예, 다른 걸 넘어가게. 저는 그 모호한 지점 때문에 지금 이 징계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20분 넘게 주어져 있는데 시간 배분 못하는 건 진행자 탓이지 또 어디다 또.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진행에 따라주시고 예. 다른 건 못하겠고 예. 뭐 공수처 얘기만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예상됐던 거였었고 오늘 통과되는 것은 뭐 통과됐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수적 열세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었고, 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몇 시간 못했으니까. 근데 조 전 대변인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그럼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다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뭐 올릴 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치가 될 텐데. 네. 그걸 결국은 검찰 개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검찰 개혁이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직의 출발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여야의 어떤 타협의 결과거든요. 너무 예를 들면 공수처가 비대해질 경우에 과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부 수집 부분에 관한 인력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진 게 오로지 검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검찰에서 이번에도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자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전 최고한테는 다른 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또 찬성한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조영 원내대표부터 찬성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 고위 공직자 대상이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야권보다는 여권에 더 대상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할까? 그러니까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이첩받아가지고 거의 강제로 이첩받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모든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공수처장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그리고 그들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도 전부 다 여당이 가져간다면 오늘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견제와 균형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공수처가 견제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검찰을 견제하는 도구로. 그런데 보통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면요. 그 생선가게 맡긴 고양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강아지가 해야 되고요. 그 강아지 감시하는 건 또 원숭이가 하고 이런 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은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다 고양이에요. 팀 고양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면은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 또는 그것을 감시하는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야당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팀 고양이입니다, 그냥. 예. 자, 어쨌든 공수처는 이제 출범합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7월에 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늦어졌습니다만은. 자,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독재다, 의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치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두 여론이 부딪힐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여론을 등에 업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될 거 보세요, 이 여론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여야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표결로 가면 무조건 날치기래요. 그러면서 제대로 토론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거부하니까 토론 진행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5개월, 6개월 끌다가 정작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때서야 또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80일, 90일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시점에 5개월 이상 출범이 지연되면서 초래한 결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날치기를 두 번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도 한번 날치기 하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바꿔가지고 또 날치기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날치기 한 걸 또 날치기 하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고 또 다음 주에 두 분은 뵙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전에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날이 갈수록 코로나19란 바이러스가 내 주변으로 좁혀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안한 말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대구는 클럽을 열었다더라 하면서 대구로 클럽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매일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알파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는 10일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급증하는 급증세가 조금 정체기를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아직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700명 거의 가까운 상태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굉장히 버거운, 신규 확진자 수고, 일단은 지금 더 증가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 숫자라고 판단이 되고 빨리
신규 확진자 수도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2단계 유행 때는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바로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두기 상향을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거리두기 상향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감염병에서 3T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지금 많은 지역사회에 잠복 감염이 있고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서 전파되는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하지 못하는 그런 감염자의 전파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노력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3T는 전략은 계속 더 강화하면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거리두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부족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최종 사용 승인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이제 임상시험 약물들도 치료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수도권 자택 대기 환자가 506명 정도였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아파도 병원이나 혹은 보건소에 연락해도 병실이 없어서 그냥 대기하라고만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욱 국민들은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병상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알려지기로는 이 각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 같은 병상에 배치하는데 행정적 시간 소요 때문에 자택 대기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너무 확진자 수가 많고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배치하고 하는데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생활치료센터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어떤 중증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택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시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은 연령이 젊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확진자인데 자택에서 대기할 경우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옮을까 봐. 그런 경우에 어떤 유의점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되신 이후에는 이미 가족 간의 감염은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확진되시면 가족분들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음성이 나와도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에 이제 얼른 발견이 됐다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 또 거리두기, 식사도 따로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사용 후에 충분히 소독을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얼만큼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가는 이제 생활하시는 환경도 좀 다양하고 감염된 시기라든지 또 어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서 좀 가족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족 내에서도 최대한 환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는 아직 여유가 있다. 다만 이 중환자 병상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매일 이렇게 500명, 600명씩 쏟아진다고 하면요. 뭐 당연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족하고 처음에 나오는 비율보다 갈수록 점점점 앞으로 더 증가할 텐데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진단이 늦게 되면은 진단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위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1, 2주 지나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한 여파가 계속 후폭풍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에서는 10%가
위중증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앞으로 10%, 15%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수본에서 어떤 병상, 즉시 가용한 중환자실 통계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이제 12개가 있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위중증 환자분이 23명이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되고 8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또 가용 즉시 가용 중환자실 행정이 또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각 권역별 중환자실 현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고가 있겠지만 앞으로 중환자실은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컨테이너 병동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컨테이너 병동에서는 우리가 음압 중환자를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공간도 좁고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거기서 좀 중환자실 옆에, 그러니까 격리 중환자실 말고 일반 중환자실 중에 아니면 또 병동 중에 하나를 코로나 전용으로 만들고 거기 계시던 일반 환자분들을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보긴 하는데 아직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각 지금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환자 전문 의사들이 코로나19가 아닌 여러 중환자도 보면서 또 이제 격리실에 있는 코로나 중환자도 같이 보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CT라든가 여러 검사를 가시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간호진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경우에 환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 환자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들이 아니 다른 일반 환자들이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별로 거점 전담 병원을 만들어서 코로나19 환자만 좀 집중적으로 보게 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셨을 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검사하는 게 도움이 지금은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검사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확진자분들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다만 지금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고 얼마든지 잠복기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음성이지만 바로 내일 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좀 빠르게 검사받기 어려워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회를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검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이 진료소나 보건소 가서 진단해 주세요 하면 바로 됩니까? 현 시점에서는? 예,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검사가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 전이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조금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쳐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검사 시간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임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생겨서 120군데 수도권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방법도 뭐 타액이나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이 도입될 예정이라서 다음 주보다 더 쉽게 많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